자, 440페이지 건축 설비 중에 뭐 승강기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보죠. 승강기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보면은 틀린 것. 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승강기 설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3번 3번 지문 1번이랑 3번을 같이 보죠. 원칙적으로 6층 이상이고 층수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높이가 41m가 아니라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1번, 3번 요게 승강기 설치 기준입니다. 원칙적인. 그래서 1번과 3번 요거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1번과 3번 지문.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물의 높이가 31m 이상일 때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3번 요거라도 다른 건 모르도 좋은데 1번이랑 3번 지문 요건 좀 기억하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자 요거는 요약서를 조금 볼까요? 요약서는 305페이지. 특별건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노트에는 정리를 안 해놓은 거라서,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국제 행사를 열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좀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좀 폼나게 개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하는 곳에다가 지정하는 거지 개발이 안 되는 곳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관계법령 그 305페이지에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이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면은 제외되는 지역, 동그라미 3번에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자, 특별건축구역은 개발하는 곳에 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다시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여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례사항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해서 이 특별건축구역의 특례를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인지가 나오는데 1번에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3번에 용도 규모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겠죠.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에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여기는 특례를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뭐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랑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30일 내에 심의를 거쳐야 함. 그 다음에 신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받았을 때는 30일 내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제해서 그 밑에 칸에 지정을 해제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해서 뭐 3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부터 5년 내 5년은 동그라미 하나 넣으시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효과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은 국계법에 따른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 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가로 안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이건 의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를 해주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의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 적용이 특례라고 해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완화 적용하는 규정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됐고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술작품의 설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그 다음에 공원의 설치. 요거는 통합 적용하는 거.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요 세 가지. 아마 문제에 보면은 해설에 나와 있긴 했을 텐데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고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건축협정제도라는 거. 자, 건축협정이라는 건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은 이 소유자들,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이 대지 안에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협정 체결구역 안에서는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하자, 완화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근데 자기들끼리만 약속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협정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요. 인가. 그래서 협정을 인가받는데 협정을 인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든 지자체장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서 협정을 체결하는 지역이 걸쳐 있을 때에는 과반이 속하는 시, 군, 구에다가 협정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고 이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과반 동의로 폐지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협정을 폐지하고 싶을 때에는 자, 협정의 인가사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착공 신고를 한 거죠. 자, 특례 적용이라는 건 이 협정구역 안에서 각종 규정들을 통합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통합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은 거죠. 이럴 때는 최소 20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폐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정 체결 대상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체결자, 협정 체결자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결합건축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1번에 441페이지.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 제한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을 하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지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정이 안 되는 곳이 4군데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여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부터 2년 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요건 아까 표시했던 거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정일부터 5년 안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5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2년이 아니라 5년.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아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몇 가지 있었죠.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건축선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 다 외우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냥 계속 봐두는 거.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하는 규정은 세 가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 요거는 통합 적용하는 규정. 오케이. 요 며칠 뭐 뉴스에 난리가 났던데 공인중개사 시험 뭐 응시인원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깎고 그 다음에 합격자 수도 조절하겠다. 뭐 상대평가로 바꾼단 말도 또 나오고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문제가 이제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어서 합격하셔야죠.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상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만 묶인 것.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지정할 수 없는 곳,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이렇게 네 군데. 그러면은 접도구역, 기역 맞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아니고, 자연공원 맞고, 그 다음에 보전산지 맞고. 오케이.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은 개발제한구역까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해설에 나와 있죠.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조경, 건폐율, 용적률,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두 가지. 그러면은 2번 분할 제한은 적용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 정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 곳들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자 신청받았을 때는 30일 안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15일이 아니라 30일.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작품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자,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세 가지.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요 세 가지는 통합 적용.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니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국계법에 따른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은 의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특별가로구역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자 보면 1번 미술작품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자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세 가지.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통합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통합 적용하는 규정이 세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원의 설치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가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 특별가로구역이 뭔지만 읽어보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4번에 국장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한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위아래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경관지구 여기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협정 1번 보면은 건축법령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것. 해설을 바로 볼까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2번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지역. 개선사업. 그러니까 그 해설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는 정비구역인데 개선사업이죠. 옆에다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은 X,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 지정, 이걸 재촉지구라고 하죠.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존치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여기까지. 그래서 지구 단위게 했고요. 정비구역 중에 개성구역. 근데 뭐 도시개발구역 아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구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존치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요런 데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죄송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요런 데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2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그 다음에 2번에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1인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협정을 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소유자가 싹 다 한 명이다. 한 명도 체결을 할 수 있다.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등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및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협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하고, 소유자 등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을 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2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지문만, 2번은 1번 지문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인가를 과반에 속하는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합니다. 과반. 그 다음에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여기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과반 동의,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3번. 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정 체결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정 인가권자는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정구역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협정 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4번, 5번은 참고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계 법률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게 최근 기출 문제였습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건축 협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첫 번째는 대지, 그 해설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 개인 하수 시설의 설치, 요걸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시설의 설치. 화가 나시죠? 짜증 나시죠?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 계단의 설치, 이걸 하나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로 묶은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설치 이거 빼고는 나머지 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용적률. 자,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용적률은 완화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통합 적용하진 않습니다.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구역은 어디냐면 결합건축.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건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결합건축. 그래서 5번 여기 나와죠. 건축법령상 대지 간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두 개 대지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자, 두 개의 대지 최단 직선거리가 100m 이내에 위치할 때에는 이 두 개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합니다. 그걸 결합건축이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지역은
뭐 밑에 보면은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택지 개발지구 이런 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 외우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걸 결합 건축이라고 한다. 건축 협정은 요거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용적률은 통합 적용하는 게 없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건 결합 건축. 이렇게. 그다음에 보칙 버칙 해서 1번 보면은 요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틀린 것인데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걸 개선명령이라고 시정명령. 그래서 어떠한 대지나 건물이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1번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을 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분쟁위원회 이런 거 보지 말죠. 2번, 3번 됐고 이행강제금 보죠.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 요약서에는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그리고 뭐 노트는 건축법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방금 봤듯이 거기 1번 문제 1번 지문처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권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허가권자입니다. 부과 대상은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먼저 문서로서 사전에 계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 부과를 해야 되고 이 이행강제금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첫 번째 무허가 내지는 무신고, 그 다음에 건폐율 위반, 그 다음에 용적률 위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에다가 위반 사항에 따른 비율을 곱해주는데 무허가는 100%, 무신고는 70%,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거. 매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근데 건축법에는 요 4가지 규정 말고 나머지 규정들도 많겠죠. 그래서 2번 기타 위반사항 이 4가지 말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 제곱미터당 하지 말고 그냥 시가 표준액 하죠.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면 몇 %를 부과하는지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러한 법정 이행 강제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의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상습적 위반이나 영리 목적의 위반일 때는 100분의 100을 가중합니다. 100분의 100. 그 다음에 요거 이 기타 위반 사항 중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조경 의무를 위반했거나 내지는 높이 제한 2가지 기타 위반 사항 중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에도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습 목적이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100분의 100을 가중하여야 한다라는 거.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4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의 뜻을 미리 문서로 개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과된 건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권자는 개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죠. 5번에.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계속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는 거.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일 때에는 100분의 100을 가중하여야 한다. 오케이. 4번.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하죠.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니까 반드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행강제금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뭐 퍼센트 찾는 거죠. 건폐율 위반은 80%, 무허가는 100%죠. 무허가는 100%. 그 다음에 7번에 가중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영리, 2번에 영리, 3번에 영리, 4번은 3의 경우 10세대 또는 10가구 이상인데 이건 5세대. 밑에 보면은 영리 목적이 나오는데 다 5랑 숫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50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5세대, 5가구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상습의 기준은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그게 상습의 기준입니다. 네, 8번 이런 것들은 해설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감경해주는 경우, 감경. 축사나 농업용시설 이런 것들은 5분의 1을 강경하고 그 밖의 위반 사항은 2분의 1을 강경할 수 있다라는 게 건축법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택법 가보도록 하죠. 주택법에는 일단 처음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이 용어의 정의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택단지의 기준, 공공택지, 그 다음에 뭐 공구의 개념, 리모델링 이런 게 나오겠죠. 용어의 정의는 문제 풀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1번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의 밑줄 하나 할까요? 그래서 주택의 개념에는 그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 이렇게.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근데 자, 그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이랑 공동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건축법에 가면은 하나씩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공관,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이 되죠. 근데 공관이나 기숙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주택의 분류에서는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란 민간주택 사업자가 건설 공급한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주택이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의 분류인데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단독주택 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방금 단독주택에는 단독, 그리고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근데 건축법에서는 하나씩 더 들어간다는 거죠.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는 기숙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 다세대랑 둘 다 4계층 이하죠. 근데 바닥면적 합계가 연립은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다세대는 660제곱미터를 초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분류를 했을 때, 자,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라는 건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자금이라든지 주체를 가지고 구분하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 즉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한 주택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즉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요걸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민영주택이라는 건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주거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정답이 5번이고 2번 연립과 다세대는 동당 바닥면적 합계에 의해서 구분한다. 연립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저 반대로 썼네. 죄송합니다.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동당 바닥면적을 가지고 구분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맞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4계층 이하. 연립은 4계층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구분한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연립, 다세대는 4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요거 층수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준주택. 자, 주택법에서 준주택은 4가지가 있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 다, 기 이렇게 4가지가 요거 준주택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1호 1세대당 단위 규모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죠. 1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이라고 해서 틀렸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 면적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4번에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래서 공공이 직접 건설한 주택. 그 다음 5번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즉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 공공의 자금으로 이렇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내지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 국민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2번이고 6번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한 시행자가 갖는 주택을 말한다. 반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건 토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 그래서 자, 여기 토지가 있고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는 시행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위에 지상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만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그 다음에 입주자들은 요거 구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소유하고 있는 시행자랑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거.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거. 그래서 아파트 가격,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지는 이런 것들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 다음에 5번, 3번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가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말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게 간선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주택단지가 있고 여기 주택단지가 있을 때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지나다니면 요걸 하나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된 단지와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이 단지와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보겠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폭 10m의 일반 도로. 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러면 10m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철도. 그 다음에 3번에 예정도로는 8m 이상이니까 10m 맞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8번.
8번, 9번은 해설에 보면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뭐 다 써놨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을 구분할 때, 부대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 아파트 지으면 따라오는 시설, 장치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아파트에 딸려있는 시설들, 부대 장치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몇 번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틀릴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8번,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번 간선시설 및 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아까 했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게 바로 간선시설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요 세 가지, 가통지라고 했죠.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래는 연결시키는 게 간선시설인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구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109, 209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09 따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209 따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은 하나로 받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 안에 우리는 공사를 할 때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하나로 받고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공구는. 4번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는 6m 이상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 옹벽, 축대, 담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뭘 설치했는지 관계없는데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는 6m.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자, 요거는 잠깐 볼까요? 요거는 대부분 노트에 있으니까. 노트는 48페이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올 겁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건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건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서 이 각각의 기준이 살짝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어딜 것, 뭘 물어보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주거전용 면적도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개 이하로. 그 다음에 역시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를 해야 되고,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일 것. 여기는 면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뭐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뭐 이런 것들 해서 문제 한번 보면은 11번 문제. 자, 문제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리모델링 하는 거. 리모델링 2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개 이하로. 그 다음에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기역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 니은에는 10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12번. 자, 여기는 문제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신축한 아파트.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역에 이런 주거전용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최소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대수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필요할 때에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는 등이 아니라 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세대수도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이하에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노트는 49페이지.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의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종류는 3가지. 첫 번째가 단지형 연립, 두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세 번째가 원룸형 주택.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도생으로 짓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끝이니까 뭐 시험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오는 거죠. 자, 도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면 되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원룸형이니까.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혼자 사니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요게 원룸형 주택의 요건. 그 다음 복합 건축의 제한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생 외의주택 이거 함께 건축하는 거 안 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 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같이 짓는 거. 이거 됩니다. 주인집 같이 짓는 거라고 했죠. 원룸 주택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짓는 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곳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걸 같이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룸의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같이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복합 건축이죠. 요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자, 문제 보면은 1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0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그 다음에 원룸의 주택은 땅에 묻으면 안 되죠. 지하층에 있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원룸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주차장은 아니면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의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함께 건축할 수가 없죠. 하나의 건물에 원룸의 주택이랑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4번 틀린 것.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니까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자, 보면은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종류가 3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죠. 그러면 원룸형. 근데 방금 아파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세대 연립 안 되니까 반드시 원룸형이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룸형이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아파트가 도생이 되기 위해서는 원룸형이어야 하는데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니까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도생이 되기 위해서는 원룸형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주인집 하나 짓는 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 주택에서만. 그 다음에 도생 보면은 틀린 것.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5개층까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의 요건인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5일 때는 하나의 공간으로, 35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원룸형에 해당한다. 아니죠.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땅 밑에 묻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 1번, 2번은 반대로 쓰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근데 건강 친환경 주택이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에 따라 건설된 주택.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 근데 제가 공공택지는 다 외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공택지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 공공택지는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지라는 말은 공공택지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그래서 4번에 환지 사업만 해당함 X 수용 방식.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며 주택 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도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해설에 보면은 다만 주택 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그냥 아까 나와 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9번. 공공택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환지.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공공택지에 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읽어는 보시는데 수용 방식이 해당하는 거지 환지 방식은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어. 지식산업센터는 복리시설, 사람들 들어가는 거니까 자전거 보관소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부대시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 우려가 되거나 주변의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될 때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 준주택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소재한 읍,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란 100제곱미터 이하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 전체 세대 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인데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모델링은 크게 대수선, 두 번째는 증축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수선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증축은 15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축할 때 주거전용 면적은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는 거. 40%까지. 그 다음 이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수는 15%까지. 그 다음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고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데 수직 증축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에는 3개층까지, 그 다음에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그 다음에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게 증축, 리모델링의 요건이죠. 여기서는 이제 숫자 바꿔내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22번 보면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근데 가로 안에 틀렸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대별로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는 15%까지. 그 다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그 다음에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게 요건이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해서 등록이 나오죠. 등록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